새 쌍둥이, 셋 다 딸이라고? 순간 초음파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의사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천천히 올라왔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이 집대는 끝났네. 새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오늘도 꿈빛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루가 조금 더 빛나고 특별해질 거예요. 1990년 3월 경상남도 어느 시골 마을의 오씨 종가 대문 앞은 그날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붉은 천과 황금빛 장식이 기와집 처마마다 걸려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예복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오씨 문중의 장손 오진우가 드디어 장가를 드는 날이었죠. 신부 강미영은 23이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진짜 표정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영은 대청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손톱 밑이 하얘질 만큼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신부 쪽 하객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친정이 좀 약하다던데. 아이고, 그래도 시집은 잘 왔지. 오씨 문중이면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집안인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미영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정아버지 강동철은 지역에서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씨 문중의 땅과 재산,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인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죠. 시어머니가 미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 여인은 검은색 한복에 빛이 노리개를 달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넌 오씨 집안 사람이야. 내 친정성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알아들었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자는 이름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야.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게 내 할 일이야. 그 말이 미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려서도 안 됐죠. 신랑 오진우는 건너편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1살로 온화한 인상에 안경을 낀 지적인 외모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자기 의지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닌 것처럼요. 진우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옆에 앉은 사촌형 오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6의 오태진은 깔끔한 양복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문중의 대를 이어야 해. 알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신부를 바라볼 뿐이었죠. 미영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아무런 위로는 오가지 않았어요. 진우는 곧 고개를 돌렸고 미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미영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하얗게 칠해진 자기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이게 나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신혼방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씨 종가의 기와 지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미영은 알았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강미영이 아니라 그저 오씨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결혼 사흘째 되던 날 새벽 5시 미영은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진우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미영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단정히 빗어 올린 상태였어요.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미영의 부스스한 머리를 훑쳤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향했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50대의 아주머니 2명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을 흘끔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3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죠.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동안 손가락은 점점 더 시려왔습니다. 미영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일손을 놀렸어요. 밥을 짓는 동안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4개의 상이 완성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함께 사는 시숙 2명의 상을 각각 안채와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미영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무거운 상을 들고 마당을 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지막 상을 놓고 나자 시어머니가 상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국그릇이 왜 이쪽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국그릇을 옮겼어요. 손이 떨려 국물이 약간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20개가 넘는 그릇을 찬물에 씻어냈어요. 고무 장갑도 없이 기름기 묻은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신혼방으로 돌아오니 진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매며 미영을 힐끗 봤습니다. 미영의 손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미영을 안채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미영이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낡은 장부 한 권이 그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부를 펼쳤어요. 이게 우리 집안 살림 장부야.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장부를 훑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와 항목들이 보였어요. 머리가 나쁜 며느리는 살림을 망친다. 넌 어떠니?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의 침묵을 무능으로 받아들인 듯 장부를 덮었어요. 일주일 안에 다 외워. 쌀이 몇 가마 들어오고 김장김치가 몇 폭이 남았고 장독대에 간장이 얼마나 있는지 다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부를 미영 앞으로 밀었어요. 가져가서 공부해. 일주일 뒤에 시험 볼 거야. 미영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한 책이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집살이가 뭔지 이제 알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미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물러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영은 마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씨 종가의 마당은 넓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걸레로 대청마루를 닦고 화단에 잡초를 뽑았어요.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항상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준비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상 차리고, 미영의 발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끝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신혼방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손목, 허리, 다리,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준 장부를 펼쳐야 했으니까요. 촛불을 켜고 장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글씨가 눈을 아프게 했어요. 쌀 20가마, 보리 15가마, 간장 20독, 된장 10독.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미영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어요. 진우가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장부를 보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아직도 공부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누웠어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밥을 짓고 미영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23세 신부는 어느새 지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미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시어머니 앞에 미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부를 펼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쌀이 몇 가마? 20가마입니다. 간장은? 20독입니다. 김장김치는? 미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150포기입니다. 틀렸어. 160포기야. 시어머니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얇게 꽉 다물어졌어요. 다시 외워. 이번엔 틀리면 저녁 굶어.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미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으면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어. 그 말이 미영의 등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결혼 2달째, 미영은 문중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에는 50 문중의 어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고 여자는 미영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차를 따랐어요. 문중 어른들은 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어느 땅을 팔고 어느 땅을 지킬 것인지.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지만 질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할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오태진이 미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적응은 되십니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영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안은 규칙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충고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태진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남았어요. 결혼 3달째 미영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닷새 동안 생리가 멈추자 미영은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화장실에서 검사했어요.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미영은 테스트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미영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미영의 배를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은 미영이 아니라 뱃속 아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해. 딸은 소용없어. 그 말이 미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미영의 식단을 직접 관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미영은 마치 아들을 생산하는 도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1990년 6월 임신 석 달째에 접어든 미영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동행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미영의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거웠어요. 미영은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의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탐촉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특이하네요. 의사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뭐가 특이합니까?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기가 셋입니다. 셋쌍둥이에요.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셋쌍둥이라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셋쌍둥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건강한 것 같으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축하받는 사람의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혹스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면 속 세 개의 작은 점을 바라봤어요. 그것들이 생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죠. 차에 타서도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미영은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신혼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셋쌍둥이, 세 명의 아이. 그 아이들이 모두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 미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작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급히 모인 것 같았어요. 미영은 안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새쌍둥이라니 들어본 적 있나? 불길한 일이야. 분명히 장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부엌 기둥에 기댔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사랑채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아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셋 다 딸이면 어쩌려고. 그럼 종가가 끊기는 거 아닌가. 미영은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문중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우는 미영 옆에 앉았지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겠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손을 빼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 어른들한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하지 않았던 거였죠. 미영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대놓고 피했어요. 아침상을 차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미영을 보면 한숨을 쉬었어요. 문중 사람들은 미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입덧이 심해져서 일하다가 자주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구역질이 밀려올 때마다 미영은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옷이 점점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큰 옷을 내주며 말했어요. 밖에 나갈 때 배를 가려. 사람들이 뭐라 할지 몰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새쌍둥이라니. 하필이면. 그 말이 미영의 등을 찔렀습니다. 미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들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들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너희는 잘못이 없는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무더위가 옷이 종가를 덮쳤어요. 미영은 배가 무거워져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임신한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하인을 대하듯이요. 어느 날 오후 미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미영은 빨랫줄을 붙잡고 버텼지만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미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미영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빨래를 계속 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1990년 9월 미영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동행했어요.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성별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면 한두 달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미영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했어요. 아니, 필요로 했습니다. 딸은 쓸모없었죠. 그날 밤 미영은 혼자 방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발길질 같았습니다. 미영은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어요. 너희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알지?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미영은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사랑이 아니라 대를 원했으니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어요. 1990년 11월 초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미영은 세 번째 병원 방문을 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미영의 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새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뚜렷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탐촉자를 움직이며 각 아기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가 나왔고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셋 다 여자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의사가 뭔가 덧붙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운 채 화면 속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개의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구부리고 심장을 뛰게 하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휴지를 건넸지만 미영은 그대로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차 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문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배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아기들이 발길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약한 발길질이었어요. 미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곧장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신혼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딸 셋, 이 집안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 미영은 배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랑채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급히 모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노와 탄식이 뒤섞인 소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미영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아버지와 문중 어른 서너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거운 배 때문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어요. 문중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림자를 줄 수 없다는 결정이 났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돌림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문중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후학렬은 대를 이을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혐오가 가득했어요.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에서 아기들이 움직였어요. 미영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도 이 집안 핏줄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 말을 잘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신혼방으로 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미영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변명 섞인 말들이 이어졌지만 미영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돌아 누웠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지시만 짧게 던질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미영을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미영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영은 혼자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 강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영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철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말뿐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미영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지켜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미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새벽 미영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조여왔어요. 미영은 신음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은 배를 움켜쥐었어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미영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출산은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새 아이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미영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가 아이들을 미영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들이었어요. 미영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혜인아, 소진아, 체리나. 이미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 작지만 진실한 아이, 아름다운 숲처럼 자라날 아이. 하지만 병실 문 밖에서는 축하 대신 한숨이 들렸어요. 문중 사람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병실 안까지 새어 들어왔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조리 끝나면 다시 임신해야 한다고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요.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오씨 종가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연약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미영을 안 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혼방이 아니었어요.
창문도 작고 습기가 차는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조리하라고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어른들 방까지 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미영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요 위에 눕혔습니다. 새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산후조리는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미영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밥은 하루 2번 문 앞에 놓였습니다.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반찬은 한두 가지뿐이었어요. 미영은 혼자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새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손이 모자랐어요. 한 아이를 안으면 다른 아이가 울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울었습니다. 한 아이를 달래면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변했어요. 젖도 부족했습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니까요. 미영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영은 기진맥진해서 아이들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막내 채린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 던지고는 문을 쾅 닫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컸지만 미영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24의 여자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대처럼 늙어 보였어요.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볼은 앙상했습니다. 그해 여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의 남편 오진우와 아버지 강동철이 동시에 실종됐어요. 진우는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은 사무실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했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무기력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지다니 미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마당을 청소할 때마다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말들, 흉한 여자라는 말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문중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통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집을 나가야 한다고요. 아들이 실종됐으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딸 셋 데리고 나가라고요.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호적에서도 파낼 거라고요. 미영도 아이들도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하지만 문중 어른들은 돌아앉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사흘 뒤 미영은 새 아이를 데리고 오씨 종가를 나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 몇 벌과 아이들 기저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노트 한 권. 미영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씨 종가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그 아래서 보낸 1년 반.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미영은 아이들을 안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갈 곳도 없었어요.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보챘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처지를 알았어요. 문중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미영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하룻밤만 묵으라고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미영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다른 친척 집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한 달을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안고 이끌고 돌아다녔어요. 미영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청소, 뭐든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미영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어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미영은 고시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품삯이 조금 더 괜찮았거든요. 고시원 주인이 늙어서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미영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세상을 떠났고 미영은 그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요. 희망 고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셋 다 똑똑했습니다. 미영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혜인은 신문방송학과에, 소진은 영상학과에, 체리는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버텼어요. 미영은 여전히 고시원을 운영했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경상남도의 한 지방 도시 58살이 된 미영은 희망 고시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35년 전 오씨 종가에서 했던 것처럼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단발머리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어요. 손은 거칠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했어요. 미영은 살아남았습니다. 세 딸과 함께요. 그날 오후 미영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의 월세를 계산하고 공과금을 확인하고 수리할 곳을 체크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씨 문중 총무라고 했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문중의 연락이었어요. 남자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장례식이 모레라고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장례식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가 죽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딸이 고시원에 모였습니다. 30살의 셋쌍둥이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혜인은 탐사기자로 대형 언론사에서 일했고 소진은 방송국에서 고발 프로그램 PD로 활동했고 체리는 정치 컨설턴트로 국회의원들을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를 보러 왔어요.
미영은 딸들에게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딸의 반응은 달랐어요. 혜인은 당장 가자는 표정이었고, 소진은 고개를 저었고, 체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 딸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들은 자랐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진 어른이 됐어요. 미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가지 않을 거라고요. 세 딸이 동시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봤어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요. 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체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진은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전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짐들을 꺼내는 중이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미영은 기침을 하며 상자들을 열어봤어요. 낡은 옷가지들,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한 상자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미영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강동철의 회계 노트였어요. 35년 전 오씨 종가를 떠날 때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 미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 숫자, 또 숫자. 회계장부였어요.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아닌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지만 평소와 달리 흔들려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어요. 미영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5년 만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다시 딸들을 불렀습니다. 세 딸은 고시원 사무실에 모였어요. 미영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혜인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혜인의 손이 멈췄어요. 세 딸은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소진이 노트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체린도 고개를 숙여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체린이 노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숫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표시들이 있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기호들이었습니다. 혜인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기호들이 숫자 옆에 적혀 있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세 딸은 동시에 미영을 바라봤어요. 체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숫자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인은 휴대전화로 옛날 신문 기사를 검색했어요. 1991년 여름 실종 사건 관련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소진은 노트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트를 분석했어요.
채린이 숫자를 정리하고 혜인이 시대 배경을 조사하고 소진이 사진을 확대하고 미영은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가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채린이 소리쳤어요. 세 사람이 채린의 노트북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채린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숫자들이 날짜로 변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호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난 기록이었습니다. 혜인이 화면의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1991년 6월 말. 아버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기호로 표시된 장소가 있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진이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표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러 차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호처럼 숨겨놓았어요. 왜일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미영은 노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한 줄.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미영은 자신도 이름을 2번 버렸다는 걸 떠올렸어요. 친정성을 버렸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던 걸까? 아버지도 2번 버려진 사람이었던 걸까?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도요. 아버지가 남긴 이 노트의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미영은 딸들을 바라봤어요. 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35년 만에 오씨 종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은 많이 변했어요.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흙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미영은 조수석에 앉은 혜인을 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소진을 봤어요. 뒷자리에 앉은 채린을 봤습니다. 미영의 딸들이었어요. 흉조라고 불렸던 아이들. 돌림자도 받지 못한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오씨 종가로 향하는 길. 미영은 아버지의 노트를 꼭 쥐었어요.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전에 빼앗긴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기도 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35년 만에 보는 길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씨 종가 앞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찼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 딸이 미영을 둘러쌌어요. 혜인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진이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채린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는 소리들. 35년 전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리들. 미영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80대 후반의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영정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슬픔도 미움도 아무것도요. 미영은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세 딸도 차례로 절을 올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미영은 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김순호. 아버지 강동철의 비서였던 사람이었어요. 김순호는 미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도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김순호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영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세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순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미영은 기다렸어요. 김순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동철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누군가를 자주 만났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요. 오씨 문중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김순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USB가 있다고요. 강동철이 남긴 자료들이 담긴 USB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요. 채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USB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물었어요. 김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오씨 문중의 비리와 관련된 것 같다고요. 돈 문제, 땅 문제,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결탁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혜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걸 숨겼느냐고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요. 김순호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혜인을 봤어요. 자신도 살아야 했다고요.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씨 문중의 힘을 알고 있었다고요. 소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왜 말하느냐고요. 35년이 지난 지금 왜 입을 여느냐고요. 김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양심이 괴로웠다고요. 미영을 보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요. 김순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건넸어요.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동철의 옛 사무실 주소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건물 지하에 강동철의 물건들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미영은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순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섰어요. 장례식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정원에 남았어요. 혜인이 종이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채린이 휴대전화로 그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소진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김순호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는 거였어요. 미영은 장례식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씨 문중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오태진도 있었어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미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미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씨 종가의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35년 전 그 지붕 아래서 미영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영은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 네 사람은 김순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건물들이 많아졌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35년 사이에 도시는 많이 변했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카페였고 2층은 사무실로 보였습니다. 네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점원에게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10분쯤 지나 50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건물주였어요. 채린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옛날 이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의 유족이라고요. 혹시 지하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건물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다고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채린이 정중히 부탁했어요. 잠깐만 보고 가겠다고요. 건물주는 한숨을 쉬더니 허락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건물주가 앞장서서 불을 켰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이 지하를 비췄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네 사람은 기침을 하며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넓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책상, 의자, 서랍장, 상자들.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물건이 있을까요? 35년이나 지났는데요. 혜인이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진도 다른 쪽을 살폈어요. 채리는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미영은 한가운데 서서 지하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뭔가 눈에 익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벽 한쪽에 낡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미영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장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장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를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강동철 회계사무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미영은 책장의 다른 장부들도 꺼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고요. 네 사람이 모였어요. 채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디스켓 몇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소진이 디스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저장 매체였어요. 하지만 1990년대에는 흔히 쓰였습니다. 혹시 이 안에 자료가 들어 있을까요? 혜인이 열쇠를 들었습니다. 작은 금고 열쇠 같았어요. 미영은 상자를 뒤졌습니다. 밑바닥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미영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 같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이 단서일까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까요? 미영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건물주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상자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주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흥분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진실로 이어질까요? 혜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차근차근 분석하자고요. 차는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 속 물건들을 펼쳐 놓았어요. 디스켓 5장, 작은 열쇠 하나, 암호가 적힌 쪽지 1장. 그리고 미영이 가져온 아버지의 회계 노트. 채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디스켓을 읽을 수 없었어요. 요즘 컴퓨터에는 디스켓 드라이브가 없었으니까요. 체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인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디스켓 리더기를 파는 곳을 찾았어요. 소진은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고 열쇠 같았어요. 어디 금고일까요? 은행 금고일 수도 있고 개인 금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단서가 부족했어요. 소진은 열쇠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열쇠에 작은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암호가 적힌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영은 회계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 속 기호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단서를 분석했어요. 체리는 암호를 해독하려 했고 혜인은 1990년대 오씨 문중 관련 기사를 찾았고 소진은 열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노트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인이 디스켓 리더기를 구해왔습니다. 체린의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디스켓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엑셀 파일들이었습니다. 체린이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오갔어요. 수억 원 단위였습니다. 이름들 중에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혜인이 이름들을 검색했습니다. 몇몇은 1990년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어떤 이는 지역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씨 문중 사람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오태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스켓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파일들이었어요. 계약서 사본, 각서, 합의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체린이 하나씩 열어봤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소진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조작된 것 같았어요. 실제 거래 날짜와 계약서상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의심스러웠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누군가 세금을 피하려 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디스켓에는 사진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캔한 문서들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자금 조성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체린이 금액들을 계산했습니다.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디스켓에는 더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록, 메모, 증언 내용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강동철이 몇 년에 걸쳐 모은 자료들 같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미영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어요. 오씨 문중의 비리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인이 자료들을 프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소진은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였어요. 체리는 자료들을 분류했습니다. 날짜별로, 인물별로, 사건별로요. 오후가 됐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쉬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씨 문중의 비자금과 탈세, 정치인 매수, 토지 투기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디스켓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체린이 추측했습니다. 아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 같다고요. 혹은 협박받았을 수도 있다고요.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진이 열쇠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열쇠가 마지막 퍼즐 조각일 것 같다고요. 이 열쇠가 여는 금고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어디 금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영이 암호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채린과 함께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채린이 노트북에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숫자들이 좌표였어요. 위도와 경도. 채린이 지도 앱에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지도에 한 지점이 표시됐어요. 오씨 종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혜인이 그곳을 확대해 봤습니다. 산속이었어요.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숲이었어요. 소진이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폐가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가요.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직접 확인하자고요. 세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 네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등산 복장을 갖췄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채린이 지도를 들고 혜인이 카메라를 챙기고 소진이 손전등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는 다시 오씨 종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갔어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차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내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채린이 지도를 보며 방향을 잡았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깊고 울창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낙엽이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숨이 찼어요. 오랜만에 산을 오르니 힘들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채린이 멈췄습니다. 좌표상으로는 여기쯤이라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건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와 덤불뿐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흩어져 주변을 수색했어요. 소진이 소리쳤습니다. 덤불 뒤에서 뭔가 발견했다고요. 네 사람이 모였어요. 덤불을 헤치자 낡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넣었어요. 열쇠가 맞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미영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오두막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진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안을 비췄어요.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한쪽 벽에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혜인이 창문을 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소진이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어디 숨겨진 공간이 있을까요? 채린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한쪽 널빤지가 다른 것들과 색이 달랐어요. 채린이 그 널빤지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꽉 끼어 있었어요. 혜인이 도왔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널빤지를 드러냈어요.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소진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채린이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미영이 다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물쇠는 달랐어요. 열쇠 구멍이 없었습니다. 번호 다이얼이 달려 있었어요. 네 자리 숫자를 맞춰야 했습니다. 채린이 암호 쪽지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숫자들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 조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아버지의 생일을 넣어봤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미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숫자를 비밀번호로 썼을까요? 미영의 생일? 결혼 날짜?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날짜? 미영은 여러 날짜를 떠올렸어요. 문득 미영이 떠올렸습니다. 새 딸이 태어난 날. 1991년 3월 15일. 미영은 315를 입력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상자가 열렸어요. 네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USB 하나와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린이 USB를 꺼냈어요. 미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복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원본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구했을까요? 혜인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비자금 조성 관련 각서, 정치자금 전달 확인서, 모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오씨 문중과 지역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1991년 6월에 작성된 합의서였어요. 오씨 문중과 송림회라는 단체 사이의 합의서였습니다. 송림회. 미영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채린이 휴대전화로 송림회를 검색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역에서 활동했던 정치 후원 단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을 관리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말 수사를 받고 해체됐어요. 합의서에는 송림회가 오씨 문중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대신 그 차액을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오씨 문중으로 돌아온다고요. 완벽한 돈 세탁 구조였어요. 문서 맨 아래에는 서명들이 있었습니다. 오씨 문중 대표로 오태진의 서명이 있었어요. 송림회 대표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일란에 두 사람의 서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지역 유력 정치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동철이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서명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증인이었어요. 그 거래를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던 사람.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진이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두막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네 사람은 상자를 들고 오두막을 나왔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 미영은 계속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용감했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 잃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차에 올라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채린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채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강동철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씨 문중과 송림회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라고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될 거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오씨 문중은 송림회와 결탁했다고요. 땅을 헐값에 팔고 그 차액을 정치자금으로 쓰고 대신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오갔다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회계사로서 그 거래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을 품게 됐다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증거를 모았다고요. 하지만 들키고 말았다고요. 아버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요.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아버지는 고민했어요. 딸과 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다고요.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영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지켜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미영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세 딸도 울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이었어요. 혜인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고요.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엄마의 이야기를, 그리고 진실을 찾는 과정을 담겠다고요. 방송국에 제안하겠다고요. 미영은 딸들을 바라봤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영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씨 문중과 송림회의 잔당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혜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혜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혜인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예고였어요. 혜인은 아직 기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혜인이 오씨 문중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같은 날 오후 소진의 방송국에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상부에서 소진을 불렀어요.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시청률 문제라고 했지만 소진은 알았어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거라고요. 소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채린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의뢰인들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3건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채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밤이 되자 미영의 고시원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입주자 2명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했어요. 다른 곳에 더 좋은 방을 구했다고요. 하지만 미영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세 딸이 다시 고시원에 모였습니다. 각자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오씨 문중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혜인이 사무실로 출근하자 상사가 불렀습니다. 조용히 앉으라고 했어요. 상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씨 문중 관련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였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고요. 혜인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진은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PD들이 모여 있었어요.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소진의 프로그램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종영한다고요. 새로운 PD가 낙하산으로 들어온다고요. 소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리는 남은 의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미영의 고시원에는 이상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신고, 위생 문제 제기, 소방시설 점검 요구.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왔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미영은 대응하느라 지쳐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혜인은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방지사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소진의 프로그램은 갑자기 편성이 변경됐어요. 심야 시간대로 밀려났습니다. 체린의 사무실에는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문제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체리는 차분히 대응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미영의 고시원은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경미한 사항이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어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게 되니까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정면 돌파하자고요. 기사를 쓰겠다고요. 회사가 막으면 프리랜서로 쓰겠다고요. 온라인 매체에라도 내보내겠다고요. 소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요. 방송국이 안 하면 유튜브에 올리겠다고요. 체리는 신중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소해야 한다고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미영은 딸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호가 입을 바꿨어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USB 같은 건 모른다고요. 강미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요. 착각이었다고요. 뉴스가 나가자 네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순호가 배신한 거였어요. 누군가 그를 매수했거나 협박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사라진 거였어요. 혜인은 분노했고 소진은 냉소했고 체리는 침착하게 대책을 생각했어요. 김순호의 배신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씨 문중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강미영과 그 딸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요.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혜인은 반박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온라인 매체들도 거절했습니다. 오씨 문중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어요. 혜인은 개인 블로그에라도 올리려 했지만 체린이 말렸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소진은 방송국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였어요.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심스러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체린의 사무실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이었어요. 실수로 누락된 항목들이었지만 고의로 해석됐습니다. 체린은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의뢰인들마저 계약을 끊었습니다. 미영의 고시원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안전 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어요. 수리비로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미영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도 문제라고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네 사람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혜인은 휴직 상태였고, 소진은 징계를 받았고, 체리는 사무실 문을 닫아야 했고, 미영은 고시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어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계 노트가 사라졌어요. 미영이 보관하던 노트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고시원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노트만 가져갔습니다. 혜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범 카메라는 며칠 전부터 고장 나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거였습니다. 혜인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체린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노트를 스캔해둔 파일이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백업도 해뒀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없으니 증거 능력이 약해졌어요. 법정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순호가 방송에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미영이 돈을 주겠다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요. 자신은 거절했다고요.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네 사람은 모여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증거는 약해졌고 증인은 배신했고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지는 거냐고요. 소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영은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만하자고요. 더 이상 딸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 없다고요. 자신 때문에 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다고요. 진실이 우리를 버렸다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혜인이 울었습니다. 체린도 눈물을 흘렸어요. 소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진실이 다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딸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미영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인 것이요. 딸들의 삶을 망친 것이요. 차라리 처음부터 장례식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노트를 발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살았어야 했어요. 혜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어요.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실을 곳도 없는 기사를요. 혜인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혜인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기자가 되기로 한 선택을요.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선택을요. 현실은 정의를 비웃고 있었어요.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혜인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소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봤어요. 이 카메라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았을까요?
하지만 그 진실들은 제대로 전달됐을까요? 아니면 편집되고 왜곡됐을까요? 소진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진은 자신의 냉철함을 의심했습니다. 감정보다 팩트를 우선시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팩트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구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소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체리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폐업 서류였어요. 사무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체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체리는 자신의 전략을 의심했습니다. 냉정한 판단, 현실적인 접근. 하지만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상대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도 무시했습니다. 체린이 믿었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체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혜인은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35년을 혼자 버텨온 엄마. 세 딸을 키우며 무너지지 않았던 엄마. 하지만 이제 그 엄마가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 때문에요. 혜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진은 외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 외할아버지의 목소리.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졌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도 지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체리는 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흉조라 불렸던 새쌍둥이. 돌림자도 받지 못했던 아이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버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책상을 쳤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미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을 법무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 희망 고시원 1호 입주자였다고요. 미영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15년 전쯤 있었던 젊은 청년. 법무관은 말했습니다. 미영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 소식을 들었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딸들을 불렀습니다. 세 딸이 사무실로 모였어요. 미영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딸들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미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무관의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42살. 15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희망 고시원에 살았어요. 당시 그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졌을 때 미영이 월세를 깎아줬어요. 밥도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텨 합격했어요. 다음 날 오후 이준혁이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네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미영이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발견, 압박, 배신, 몰락까지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이 조사해 본 결과 송림에 관련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요.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15년이라고요. 그리고 증거인멸과 증인 매수는 새로운 범죄라고요. 이준혁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송림의 조작 문서의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이준혁이 오랜 시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오씨 문중이 폐기했다고 주장한 문서들이 실제로는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었어요.
압수 영장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요? 이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검찰도 나름 정보망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오씨 문중을 주시하고 있었다고요. 언젠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바로 지금이 그 기회라고요. 혜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고요.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요. 수사가 시작되면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요. 대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독점 제보해 주겠다고요. 소진이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사 과정은 담을 수 없지만 배경과 증언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요. 판결이 나온 뒤 방송하면 된다고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요. 내부에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요. 검찰도 조직이라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반드시 수사를 시작하게 만들겠다고요. 미영은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이준혁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들도 준비해야 했어요. 혜인은 과거 신문 기사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송림회 관련 보도, 오씨 문중 관련 기사, 정치 스캔들 기록들이었어요. 소진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증언부터 담았어요. 35년 전 이야기, 쫓겨난 날의 기억, 떠돌이 생활. 미영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체리는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변호사와도 상담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검찰 내부에서 송림의 전담팀이 구성됐다고요. 이준혁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은행 금고 압수 영장이 발부됐어요. 압수수색은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은행으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오씨 문중이 폐기했다던 바로 그 문서들이었어요. 문서에는 실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들이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의 진짜 가격, 정치자금 전달 내역, 비자금 조성 장부,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왜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보험이었을 거예요. 이준혁은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요. 오씨 문중 사람들을 소환할 거라고요. 미영은 전화를 끊고 딸들에게 알렸어요. 드디어 시작됐다고요. 하지만 이준혁은 경고했습니다.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더 거센 반격이 올 거라고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태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변호사 3명을 대동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 6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나올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과거 송림의 관계자들도 소환됐습니다. 이미 70을 넘긴 노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사받았어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사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이 먼저 보도했어요. 그리고 중앙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30년 전 비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기자들이 오씨 문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3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증거를 쌓아갔어요. 문서 분석, 증인 조사, 자금 추적. 모든 과정이 철저했습니다. 이준혁은 매주 미영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혁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기소한다고요. 오태진을 비롯한 오씨 문중 관계자 5명, 송림의 전 간부 3명, 그리고 정치인 2명,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증거인멸, 증인 매수였어요. 기소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이 들끓었습니다. 오씨 문중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몰아갔어요.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원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씨 문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미영과 세 딸도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태진은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나온 문서들, 디스켓 속 자료들, 강동철의 증언 영상,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어요.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날 저녁 혜인이 움직였습니다. 기사를 썼어요. 독점 취재 형식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 증거 확보 경위, 피해자 증언까지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전국 일간지에 제보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직접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인의 기사가 일면 톱기사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35년 만에 밝혀진 진실, 2번 버려진 이름이었어요. 기사는 미영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쫓겨난 여자, 3딸을 키우며 버텨온 살. 기사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 공유됐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미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오씨 문중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혜인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어요. 같은 날 저녁 소진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방송국을 설득한 끝에 특별 편성을 받아낸 거예요. 제목은 이름을 되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분짜리 다큐였어요. 다큐는 미영의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이야기하는 미영. 35년 전 그날의 기억, 3딸을 안고 쫓겨난 날, 떠돌며 살았던 시간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어서 3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돌림자를 받지 못한 아이들, 흉조라 불렸던 새쌍둥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여성들. 혜인은 정의를, 소진은 진실을, 체리는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다큐 중반부에는 강동철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35년 전 오두막에서 촬영한 증언. 떨리는 목소리로 비리를 고발하는 모습.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시청자들은 울었어요. 다큐 후반부는 수사 과정을 다뤘습니다. 증거 발견, 검찰 수사, 재판 시작까지. 소진은 객관적으로 담았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 보여줬습니다. 그게 더 강력했어요. 방송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이 마비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 감동과 분노가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였어요. 재방송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채린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무 전문가로서 비자금 조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했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채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기자로서 취재 과정을 증언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소진은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강동철의 증언 영상, 오두막 발견 과정, 문서 확보 장면,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어요. 변호인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감정 결과 원본으로 판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숨죽였어요. 미영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35년 전 일들, 남편과 아버지의 실종, 문중에서 쫓겨난 날.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미영은 피고인석의 오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진도 미영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말했어요. 자신은 용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법이 판단할 거라고요. 미영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2026년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미영과 세 딸 모두 숨죽이며 판사를 바라봤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부터 들려왔어요. 피고인 오태진, 징역 7년.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차례로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오씨 문중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다고요. 30년 넘게 진실을 은폐했다고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매수했다고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특히 판사는 강동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사라진 사람이라고요.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라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미영은 간단히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요. 정의는 늦었지만 왔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 판결을 바친다고요. 판결 후 한 달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씨 문중의 재산 중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을 추적했어요. 토지 몇 필지가 환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재산의 일부가 미영에게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미영은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강미 영강동철 공익재단.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법률 지원, 생활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희망고시원은 진실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고시생들을 받았지만 동시에 재단 사무실로도 쓰였어요. 1층은 상담실로 꾸몄습니다. 미영은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혜인은 탐사 보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를 사과했어요. 혜인은 새로운 팀을 꾸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후배 기자들이 혜인을 따랐어요. 소진의 다큐멘터리는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다큐멘터리상이었어요. 소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묻힌 진실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채리는 사무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바꿨어요. 약자를 위한 정치 컨설팅, 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채린을 찾았어요.
2026년 11월, 1년 전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재단 현판식을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준혁도 왔고 과거 고시원 입주자들도 왔어요. 현판에는 강미 영강동철 공익재단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어요. 35년 전 버려진 이름. 하지만 이제 다시 세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세 딸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혜인, 소진, 채린. 돌림자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 하지만 각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선 여성들이었어요. 미영은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2번 버려졌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버지도 한 번은 가난으로, 한 번은 정의를 위해 이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판 제막식이 끝나고 미영은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영과 세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행복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딸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요. 세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의 이름은 이제 2번 다시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강미영. 그 이름으로 미영은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세 딸과 함께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보는 곳에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오늘처럼 조금 더 빛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